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항상성 얘기를 해보자. 항상성. 그럼 항상성이라는 게 뭐냐? 항상 내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지. 그래서 이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가 누구라고? 간뇌야, 간뇌. 그렇지. 간뇌. 자,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지? 더 정확하게는 간뇌 시상하부입니다. 그래서 얘가 조절을 한다. 그래서 얘가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조절한다 그랬지? 호르몬 분비를 조절을 하고, 그지?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서 또는 직접 이 자율신경을 통해서, 그죠? 자율신경과 이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항상성을 조절한다 이거야. 그 지난번에서 호르몬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쭉 얘기했었잖아. 하나 선생님이 추가할 내용이 있어. 이거 거의 틀리더라고. 지난번에 선생님이 저기 호르몬 중에 우리 그 앞에서 보면 그 항이뇨 호르몬 있었지. 응? 항이뇨 호르몬? 자, 이거 어디서 분비된다고 했었어? 거기 봐봐. 항이뇨 호르몬 어디라고 돼 있어? 우역. 그치? 대부분 그렇게 알거든. 그럼 틀립니다. 잘 봐. 얘는 뭐 줄여서 이제 ADH라고 보통 많이 나오는데 얘가 만들어지는 곳은 사실 어디냐면 간뇌야. 알겠어? 간뇌, 자, 생성되는 거는 그러니까 뇌하수체 후엽이라고 써 있으니까 애들이 대부분 뇌하수체 후엽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얘는 생성되는 거는 간뇌야, 간뇌. 간뇌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지고 그게 거기서 만들어진 게 혈액을 통해서 어디로? 뇌하수체 후엽으로 이동해서 거기에 저장이 됐다가 분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만들어지는 곳은 간뇌 시상하부야. 그래서 그거를 저장했다가 분비하는 곳이 어디다? 뇌하수체 후엽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그러면 맞는 말인데 뇌하수체 후엽에서 생성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이거 꼭 명심해야 되겠지? 항이뇨 호르몬은 만들어지는 거는 간뇌 시상하부다라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서 일단 요거 꼭 추가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간뇌가 어쨌든 호르몬 분비를 조절을 해요. 자, 그럼 이 호르몬 분비가 조절되는 원리가 있어. 호르몬 분비 조절 원리. 라 그래서 자, 이때 이제 바로 아까 너 틀린 문제 고칠 때 나왔던 피드백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피드백에 의해서 항상성 분비가 조절된다 이렇게. 피드백. 피드백. 자, 이게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자, 피드백이라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겠지. 근데 그 결과가 다시금 원인으로 작용하는 게 이제 피드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음성 피드백이라는 게 있고 양성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음성 피드백은 말 그대로 피드백이 억제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게 음성 피드백이고 양성 피드백은 뭔가를 계속 더더욱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피드백이 양성 피드백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피드백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음성 피드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양성 피드백은 피드백에 의해서 점점 촉진되는 거야. 그거는 일단 뭐 하나 저기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하나 생각하면 돼. 옥시토신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에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이거든. 그러니까 출산이 임박하면 점점점 많이 나와. 그러니까 점점점 많이 나오는 방향은 피드백이 일어나서 그래. 양성 피드백이. 일반적으로는 다 음성 피드백. 그래서 어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많이 나올 거 아니니? 그다음에 그게 너무 많아지면 그걸 줄이는 방향으로 피드백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피드백이 일어나는 원리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요거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 자, 간뇌 이제 티록신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지? 간뇌 시상하부에서
그러니까 얘도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곳인 거지. 자, 여기서 일단 뭐가 나오냐면, 자, 뇌하수체 전엽에다가 이제 신호를 보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이제 뇌하수체 전엽에서, 자, TSH라는 호르몬이 나오지.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분비량이 이제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티록신이 언제 나오냐면, 좀 이따 얘기해줘. 추울 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체온이 낮아졌다. 추워서 체온이 낮아졌다라고 얘가 이제 감지를 하면, 얘가 뇌하수체 전엽한테 이제 신호를 보내주는 거지. 근데 이때 신호를 어떻게 보내냐면 간뇌에서 TRH라고 하는 호르몬이 또 나와. 오케이? 그러면 이게 뭐 갑상샘 자극 호르몬 유도하는 호르몬이야. 하여튼 뭐. 근데 그래. 그냥 TRH로 기억하면 돼. 그래서 대신에 이제 얘랑을 헷갈리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체온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얘가 많아지거든. 그러면 얘가 많아져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얘가 많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평소보다 많이 분비되니까 갑상샘을 많이 자극해. 그러면 그 덕분에 이제 갑상샘에서 뭐야?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티록신. 그럼 티록신 많이 나와. 그럼 이제 체온이 올라가거든. 그럼 체온이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갔지. 근데 정상 범위 벗어나면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줄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스스로 줄어드는 애가 아니라고. 얘네들의 명령을 받아서 줄어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가 분비량이 너무 많다 그러면 피드백을 하는 거죠. 피드백. 그러면 나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알았어. 얘 줄여줄게. 얘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얘가 줄어드니까 얘가 줄어들고, 맞지? 그러면 그 결과 얘가 다시 줄어드는 거야. 그럼 또 반대로 얘가 너무 줄어들면은 그러니까 정상 범위로 내려오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또 체온이 낮아지면 얘가 또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냉장고에 들어있는 자동온도 조절 장치랑 비슷한 거지. 자, 냉장고를 열었어. 그럼 이제 바깥에는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니까 냉장고 내부 온도가 올라가지. 그럼 이제 그 냉장고 안에 온도 조절 장치가 가동이 되면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냉동실 요즘에 온도를 다 다르게 설정하잖아. 예를 들어 내가 냉장실의 온도를 3도로 설정을 해놨는데 냉장고 보면 열어서 3도보다 높아지지. 그럼 그 조절 장치가 작동이 돼. 그래서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 차갑게 만들면 어떻게 돼? 이제 3도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생기겠지. 그러면 뭐가 돼? 온도 조절 장치를 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거든. 그러다가 또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또 작동하고. 그거랑 아까 비슷한 거야. 그래서 추워지면 티록신 분비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피드백에 의해서 억제하는 방향으로 피드백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게 음성 피드백이야. 그러면 얘가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얘가 줄어들고 그래서 얘까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가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얘가 다시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영향을 줘서 결과적으로 얘가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에 의해서 그죠? 호르몬 분비를 조절을 하고요. 피드백이 아니고 그냥 다이렉트로 신경을 통해서 조절하는 경우도 있지. 뭐 어떨 때는 교감신경 명령 보냈다가 어떨 때는 부교감신경 명령 보냈다가 해서 또 그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드백 플러스 자율신경에 의해서 호르몬의 분비량이 조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그 얘기가 그 밑에 지금 나와 있지? 그 호르몬 조절되는 원리 그래서 피드백 뭐 해갖고 쭉 나와 있지. 그래서 그냥 피드백 그러면 대부분 요 음성 피드백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음성. 알겠지?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호르몬의 분비량을 또 조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기량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기량작용은 뭐라고? 그러니까 같은 기관에 작용을 하는데, 뭐 자율신경에서도 나오지. 교감이 작용하고 부교감이 작용할 때 얘한테 나타나는 효과가 다르잖아. 서로 반대잖아. 그걸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것처럼 호르몬도 마찬가지야. 뭐 호르몬이 이렇게 한 종류만 있는 경우는 얘의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건 피드백에서 조절을 하는 거고, 반대로 같은 기관에 작용하는 호르몬이 두 종류면 그때는 어떤 호르몬,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얘가 만약 이 어떤 여기서 일어나는 작용이 촉진이 된다 그러면 얘를 억제시킬 때는 B라는 호르몬. 그럼 얘하고 얘가 서로 하는 일이 반대가 되는 거지. 이때 얘네 둘의 작용을 기량작용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것처럼 호르몬도 같은 기관에 작용하는 서로 다른 호르몬인데 얘네들이 하는 일이 서로 반대가 되면 그지? 그럼 얘네들을 서로 기량작용에 의해서 이 기관을 조절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칼시토닌하고 파라토르몬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지? 근데 더 많이 나오는 거는 뒤에 가서 얘기했지.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 또 대표적으로 기량작용을 하는 호르몬인 거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항상성을 조절한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과정, 그 다음에 혈당량이라는 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과정,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농도, 체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과정,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혈당량에 관한 얘기가 먼저 나오나? 네. 그지? 자, 그럼 첫 번째 혈당량 조절. 자, 일단 혈당량이라는 게 뭐야? 그냥 봐봐. 피혈이잖아. 이제 피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이야. 이제 그래서 혈액 속에 들어있는 혈중 포도당의 농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혈당량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낮아도 안 돼. 뭐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만 뭐 저혈당 쇼크니 뭐 이런 거 들어봤지? 그러니까 피 속에 포도당이 너무 적으면 또 쇼크가 와서 뭐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 포도당의 양을 항상 일정을 유지를 해야 돼. 그럼 늘 일정한 게 아니냐? 달라진단 말이야. 우리가 밥을 먹거나 혹은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그 혈당량의 농도가 달라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포도당이 흡수가 될 거 아니야, 음식으로부터. 그러니까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질 거고, 반대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하겠지. 그러면 이 포도당을 갖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많이 썼기 때문에, 세포호흡하는데 많이 썼기 때문에 혈당량이 낮아진다. 그러면 혈당량이 높아지거나 낮아졌을 때 그걸 또 감지하는 게 누구야? 간뇌야, 간뇌. 그럼 봐. 그래서 혈당량이 이제 높아지면 그거를 고혈당이라고 하거든. 고혈당? 자, 그래서 보통 언제? 밥을 먹고 나면 소화 과정에 의해서 혈당이 높아진단 말이야. 일시적으로. 그러면 혈당이 높아졌네? 간뇌가 감지를 합니다. 그럼 이 간뇌가 이자의 신호를 보내는 게 이자. 그럼 어떻게 보내느냐? 간뇌하고 이자 사이에 이제 뭐가 있어? 자율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는 간뇌가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이자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꼭 부교감이야. 고혈당일 때. 그러면 이자 안에는 자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어. 거기서 호르몬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그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곳에 알파세포란 부분이 있고 베타세포란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제 부교감 신경으로 신호를 보내면 베타세포에서는 평소에 인슐린이라는 게 나오고 있고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게 나오고 있거든. 그럼 이 부교감 신경으로 신호를 보내면 인슐린이 증가해. 반대로 글루카곤은 감소한다. 그럼 인슐린의 분비가 평소보다 늘어나. 평소보다 늘어나면 자 인슐린이 하는 일이 뭐야 그러면? 혈당이 높아졌더니 인슐린이 많이 나왔다? 아 인슐린이 그러면 혈당을 낮추는가 보구나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지. 그래서 얘가 간으로 갑니다. 간. 그지? 간으로 가. 그럼 간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포도당을 말이야. 포도당을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뭐 어떤 방법으로 줄이는 거야. 그래서 얘를 결합시켜. 포도당을. 그럼 결합시켜서 글리코젠이라는 걸로 바꿔. 글리코젠. 알겠니? 그래서 저장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간이 있어. 여기 소장이 이렇게 있어. 소장에서 간 사이에 이렇게 혈관이 있거든. 간문맥이라는 혈관이 있다. 그러면 포도당이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면 이 간문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간으로 막 온단 말이야. 그럼 인슐린이 그 간으로 막 유입되는 포도당을 결합시켜서 글리코젠이라는 걸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포도당이 심장으로 가는 거거든. 뭐 수치는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100개가 막 들어와. 근데 항상 피 속에는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100개가 들어오지? 99개를 가지고 글리코젠을 만들어. 하나만 심장으로 보내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일단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고, 또 한편으로는 피 속에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 혈액 속에 이제 포도당이 들어있을 거 아니니? 그 주변에 뭐가 있니?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야. 혈관 옆에. 그럼 이거를 세포들한테 어떻게 돼?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주변 세포로 집어넣어. 주변 세포로 집어넣어. 그래서 인슐린이 이와 같은 일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혈당량이 낮아지는 거야. 혈당량이 낮아져. 알겠니? 그래서 만약에 또 혈당량이 너무 낮아지면 어떻게 돼? 피드백 하는 거야. 피드백 하면 이제 어떻게 돼? 얘가 줄어들겠지, 결과적으로. 그지? 뭐 교감신경으로 명령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부교감 신호를 안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피드백에 의해서 얘가 다시 줄어들게 되는 거지. 일단은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는 간단해. 왜?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은 얘밖에 없어. 알겠니? 근데 반대 상황이 됐을 때는 좀 복잡해. 왜냐면 그럼 얘가 혈당량을 낮추는 애면 얘는 혈당량을 높이는 애니까 줄어들었겠지. 그렇잖아. 혈당량이 안 그래도 높은데 그걸 높이는 애가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야. 얘는 높이는 애인데 높이는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보자. 저혈당이 됐어. 저혈당. 보통 언제가 저혈당이라고? 운동을 한참 하고 나면, 그리고 혹은 지금 선생님처럼 밥을 못 먹었을 때, 공복 상태일 때, 그지?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당뇨병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러니까 당뇨병인지 아닌지는 뭘 재면 돼?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밥을 안 먹었어, 밤 사이에. 자고 일어나면 혈당이 어때야 돼? 낮아야지. 밥을 안 먹었는데 혈당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 당뇨병일 확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혈당 이제 공복 또는 운동을 하고 나면, 아까도 얘기했죠. 운동하는 동안 포도당 끌어다 쓰기 때문에 낮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자, 그것도 감지하는 게 누구다? 간내야. 그러면 간내가 또 이자한테 신호를 보내야 되겠지. 그럼 이제 어디로 신호를 보내겠냐? 반대로 교감신경을 통해서 이자에 신호를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이자에선 일단 두 가지잖아.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다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이때는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거, 줄어들어. 혈당이 낮아졌는데 낮추면 안 될 거 아니야. 대신에 이제 혈당량을 높이는 누구?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글루카곤이 하는 일은 뭐겠어? 얘와 얘가 서로 기량작용한 다음에 정확히 이거에 반대야. 그래서 그동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밥을 안 먹으니까 간으로 포도당이 와, 안 와? 안 와. 근데 간에서 심장으로는 포도당이 나가야 돼. 항상 일정한 양이. 그러니까 그동안 저장해놨던 글리코젠을 쪼개면 뭐가 돼? 포도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반대로 글리코젠을, 이게 간이지,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한다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하겠어? 포도당이 마를 때는 혈액에서 세포를 집어넣잖아. 없으면 끄집어내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주변 세포. 또는 이게 시험 문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간세포라고 나오면 맞아, 틀려. 맞는 거야. 그냥 세포잖아, 세포. 그지?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는 간세포로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주변 세포에서 혈액 속으로 포도당을 빼온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두 작용을 통해서 글루카곤은 결과적으로 뭐야? 혈당량을 높이게 되는 거죠, 혈당량. 그지? 혈당량을 높여주는 거. 자, 그런데 혈당량을 높이는 건 이제 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다른 애가 또 있다고. 그지? 다른 애가 또 있어. 누가 있냐 하면, 자, 이때도 마찬가지. 한편으로는 교감신경의 신호를 보내잖아. 또 한편으로는 마찬가지 교감신경을 통해 가지고 동시에 어디다 또 신호를 보내주냐면 부신 속질에다가 신호를 보내. 어디다가? 부신 속질. 그럼 앞에서 외웠어야 돼 이게. 부신 속질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또는 에피네프린이라는 명칭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나오기도 해. 그래서 아무튼 그냥 아드레날린이라 쓸게. 그러면 교감신경 부신속질 명령을 보내면 아드레날린이 어떻게 돼? 뿜뿜 뿜어져 나온다고. 평소보다 더 늘어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얘도 물론 얘 때문에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해? 혈당량을 높이는 거야. 그럼 어떤 작용을 통해서? 얘랑 동일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얘도 간에서 이걸 도와주는 거야, 이걸. 그지?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얘가 간내 밑에 무슨 기관이 있지? 뇌하 수체가 있지. 그지? 뇌하 수체에서도 뇌하 수체 전엽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교감신경 통해서 이제 명령 보내고 한편은 지 밑에 달려있는 또 뇌하수체 전엽한테 신호를 보내.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뭐가 있었냐면 부신, 겉질. 이건 겉질이야, 겉질.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 줄여서 뭐라고 한다? A, C, T, H라는 게 나온다. 그럼 얘가 뭐 하겠어? 부신의 겉질을 자극하겠지? 속질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그럼 부신의 겉질을 자극하면 자, 겉질에서는 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 코르티코이드가 두 종류가 있지?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있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있거든. 그럼 거기서 혈당량과 관계된 건 누구겠냐? 당질 코르티코이드지, 당질.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와. 자, 다른 말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코티솔이라고 불러. 코티솔. 알겠어? 뭐라 부른다고? 코티솔. 이게 나와. 그러니까 당자가 들어갔잖아. 그지? 얘도 혈당량을 높여준다는 거야, 같이. 다만 얘는 혈당량을 높이는 작용이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은 요 작용을 통해서 높이는 거라면 얘는 단백질이나 지방이 있지.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그거를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오지게 굶으면 살이 빠지지. 왜 빠져? 내 몸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혈당량 유지하기 위해서 포도당으로 바꾸니까 단백질하고 지방이 줄어드니까 빠지는 거야. 근데 굶어서 살을 빼면 뭐 한다? 요요가 오지게 온다.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뭐 만고불변의 법칙이지. 살 빼고 싶어? 내가 예를 들어 처음 먹은 게 3,000칼로리야. 킬로칼로리면 운동을 그 이상해서 3,000킬로칼로리를 소비하면 되지. 근데 니는 뭐 보면 알겠, 뭐 이렇게 뉴스나 이런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지만 뭐 어떤 운동별로 얼만큼의 칼로리가 소비되는지밖에 나오잖아. 3,000킬로칼로리 이상 소비하려면 겁나게 운동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는 적당히 먹고, 근데 안 먹을 수는 없거든. 적당히 먹고 그거 이상으로 소비해주면 살은 빠진다, 그지? 아무튼간 얘는 그래서 단백질이나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결국에는 혈당량을 높여준다 이거지. 그래서 혈당량을 낮추는 거는 얘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 혈당량을 높이는 건 몇 개가 있어?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코티솔 뭐 이렇게 세 가지나 있는 거지. 그래서 과정이 좀 복잡한데 내신에서는 이런 거 내겠지.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주로 얘만 나와, 얘만. 요거만 이제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의 작용만 주로 나오긴 하는데 학교 내신은 또 다르니까. 학교 내신에서는 요런 거 치사하게 물어볼 수 있다니까 이거 다 외워야 돼. 전엽에서 겉질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겉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거지. 이거 뭐 그래프로도 많이 나오거든. 자, 여기가 이제 시간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상대량이라고 하자고.
자, 보통 이 혈당량 농도가 0.1% 농도 정도 되거든. 그러면 뭐 이렇게 가다가 혈당량에다가 내가 이때 밥을 먹었어. 그러면 혈당량이 쫙 높아지겠지. 자, 그러면은 그때 여기 이제 하얀색이 혈당량이라고 해볼게. 대략적인 그래프만 그리는 거야. 어차피 그래프가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 풀 때는.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 이만큼 평소에 나오고 있었다고 치자. 그래서 혈당량이 높아지지. 맞아? 높아지면 뒤늦게 이제 뭐야? 인슐린이 분비량이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인슐린의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혈당량은 감소하겠지. 혈당량이 이제 감소하면 어떻게 돼? 얘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조금 지나면 피드백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인슐린의 분비량도 감소를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혈당량이 정상으로 되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쭉 가다가 또 운동을 했어. 이때 내가 운동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운동에서 혈당량이 낮아졌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운동하기 전까지 일단 혈당량이 뭐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운동하면 또 어떻게 돼? 감소해야지. 감소해. 그렇잖아. 운동에서 혈당량이 떨어지면 감소해야지. 자, 그럼 그때 글루카곤 어때? 자, 여기 지금 초록색이 뭐 인슐린 변화량이라면, 자, 글루카곤은 평소에 뭐 이만큼 나오다가, 그지?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날 때 얘는 어때? 줄어야지. 맞지? 줄었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겠지? 혈당이 그러다가 이제 쭉 유지가 되다가 운동에서 혈당량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올라가야지, 이렇게. 뭐 많이까지 뭐 이렇게 너무 높이, 뭐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대충 변화 양상만 보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혈당량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걸 참고해 두시면 되겠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혈당량 조절까지 얘기해 봤고요. 그래서 하여튼 강조한 거 꼭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 건 인슐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의 작용 서로 반대라는 거. 그래서 혈당량 높이는 거 세 가지가 나온다. 학교 내신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 외워라. 알겠니? 수능일 것 같으면 그냥 한번 설명하고 말아. 주로 나오는 건 얘니까. 그지? 근데 학교 내신에서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반드시 외워놔라. 그래서 첫 번째 혈당량 조절 얘기를 해봤고, 자, 두 번째는 체온 조절 얘기를 합시다. 오늘 같이 추운 날, 오늘 또,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 더 추워. 아침에 뒤지는 줄 알았어. 이제 선생님이 추위 되게 잘 타거든? 딱 봐도 어때? 호리호리 하잖아. 말라깽이잖아. 그지? 배만 나왔을 뿐이야. 이 배는 어쩔 수 없어, 이제. 나이 먹어서 배가 나오는 거라서, 이건 운동에 안 빠질 것 같아.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방이 좀 별로 없어갖고, 이 배 빼고는 지방층이 없어갖고 추위를 엄청 잘 타. 그럼 또 되게 웃긴 거 뭔지 아냐? 선생님 몸이 되게 하자야, 병신이야. 원래 추위를 많이 타면 더위 안 타잖아. 추위도 많이 타고 더위도 졸라 많이 타. 그러니까 몸이 안 좋다는 얘기지. 그지? 몸에 하자가 좀 있는 것 같아. 군대에서도 뭐 선생님 뭐 벌써 군대 갔다 온 지 한 20년 가까이 됐지만, 선생님 나이가 되면 이제 민방위도 끝나. 선생님은 민방위도 끝났어, 이제. 그럼 이제 국방의 의무가 아예 다? 그러니까 네가 국방의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데 20년 걸려,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나는 나라에 전쟁이 나도 어때? 이렇게 되는 거지. 나의 의지를 가고 싶으면 참전하고 싶으면 참전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피난만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전쟁이 났다. 너가 국방의 의무가 끝나. 그럼 넌 이제 무조건 군대 끌려가는 거지, 그지? 소집돼서 군부대 가갖고 총 들고 싸워야 되는 거지, 이제. 물론 이제 전쟁이 안 나겠지, 그지? 근데 아마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나라 자의에 의해서 나지는 않을 것 같아. 미국하고 뭐 예를 들어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거기 낑겨갖고 미국 편을 들 것이냐로 뭐 이것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는 있어도, 그지? 물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제 통일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으로 삼고 있긴 하다만, 사실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붙으면 우리나라가 이기겠지, 군사력으로는. 그지? 그때는 6.25 때는 뭐야? 일요일이었지, 그때. 6월 25일이 일요일이었어. 38선을 탱크로 밀고 내려온 거지, 자고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군대다운 군대도 아니었던 시절이고, 그래서 뭐 그냥 손쓸 틈 없이 그냥 당해가고 저 부산까지 밀린 건데, 지금은 일단 미사일부터 쏘고 내려오겠지. 근데 우리나라도 그 미사일 감시 체계가 있으니까 당하고만 있진 않을 것이고, 그 이제 뭐
선생님 내 개인적인 사견이야 이거는. 북한이 핵무기 쏘면 어떻게 될 거냐. 같이 죽자는 얘기지. 북한이 우리나라를 쏘기 위해서 나는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독재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고 뭐 나쁘긴 한데 그냥 자기 방어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우리나라에 쓰면 같이 죽는 거야. 뭐 한반도가 뭐 땅이 얼마나 저거 한다고 지들도 방사능 피해 그대로 받을 건데, 그지?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위협용으로 만드는 거겠지, 그지? 우리나라도 만들 기술은 충분히 있잖아. 원자력 발전소 되게 많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도 만들 수 있거든. 근데 못 만들게 하잖아, 그지? 어디가? 천조국에서 못 만들게 하는 거야, 그지? 별명이 천조국 아니냐? 근데 지들은 갖고 있어. 되게 웃긴 새끼들이야 보면, 그지? 그리고 지들 분리할 때만 동맹 찾고 말이야, 그지? 미국에 있는 군사무기 제일 많이 팔아준 나라가 어디야?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우리나라고 일본인 거야.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게 그다지 달갑지 않을걸? 통일되면 일단 어때? 무기를 못 팔아먹거든, 그지? 뭐 아예 못 팔아먹진 않겠지만 지금에 비하면 이렇게 좀 긴장 상태일 때 무기를 계속 살 거 아니야. 근데 못 팔겠지, 그지?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떤 인터넷 댓글들 보면 뭐 혈맹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지, 그지? 그 6.25 전쟁도 뭐야? 우리나라 가만히 냅두면 소련 그 당시 소련에게 영향력을 뺏겨서 지들이 힘을 못 쓸까봐 참전을 한 거지, 그지? 물론 참전해서 도와준 건 고맙지. 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가 있긴 한 건데 막 미국 똥구멍만 살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길러서 미국 니들 없어도 우리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지? 그런 대표적인 나라 있잖아. 이스라엘이 그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독고다이잖아. 미국이 하지 말라고도 못하는 나라야. 미사일 쏴갖고 팔레스타인 막 때려 부수고 막, 그지? 사실 안 되지. 뭐 역사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땅을 뺏은 거니까 사실은. 근데 뭐 선생님 교회 다니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찾아서 이제 뭐 이렇게 이주를 한 거다 이렇게 배우긴 하지만 역사학적으로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을 쫓아내고 지네 나라 만든 거잖아, 팔레스타인은. 근데 그거 막 때려 부셔도 미국이 말 못해, 그지? 말 못해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여군 가잖아. 그럼 웬만한 나라들은 다 여군도 우리나라 여군 한 잽도 안 돼. 내가 볼 때 1대1 붙어 싸우면 우리나라 여군 질걸? 우리나라 여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워낙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왔기 때문에.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아무 소리 못해요. 이스라엘 심지어 핵무기도 갖고 있잖아. 아무 소리 못해. 미국이. 왜 그러게? 유대인이잖아. 유태인이잖아, 이제. 미국 정치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야? 유태인이야. 근데 얘네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굉장히 강한 나라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전쟁 난다? 그럼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돈 막 보내.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함부로 하면 어떻게 돼? 야, 내 돈 다 빼. 뭐 어느 기사에서 본 것 같아. 한 미국 경제 30%가 흔들린대. 그러니까 거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쩍쩍이 못하지. 그럼 이스라엘 나라 되게 작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방력을 길러서, 그지? 이스라엘처럼 강대한 나라가 내면, 그지? 한번 일본 쪽발이 새끼들이 맨날 깝치잖아, 그지? 일본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의 어떤 책임 때문에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군대를 못 만들어. 자위대라는 게 있지만 정식 군대는 아니란 말이야. 말 그대로 지네 그냥 나라를 지키는 정도, 그지? 근데 이 아베 씹쉐리가, 그지? 그걸 자꾸 군대로 만들려고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지. 근데 일본은 섬나라다 보니까 뭐 정식 군대도 아니지만 자위대가 있긴 한데 육군은 되게 약하대. 그래서 이거 소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육군이 굉장히 그 군사력이 좋아. 육군이 일본 땅에만 상륙할 수 있으면 일본하고 전쟁에도 이긴대. 근데 상륙을 못해. 왜냐면 얘네가 공군력이 굉장히 좋아. 섬나라다 보니까 공군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상륙을 못한다네. 그지? 상륙만 하면 게임 끝이래. 그지? 게임 끝. 아무튼 뭐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나도 들었어. 정확한 건 아니고. 이제 웃자고 한번 해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체온 조절 얘기를 합시다. 체온 조절. 그지? 이거 체온 조절 얘기하려다 지금 갑자기 거기까지 새 나간 건데 내가 추위를 많이 탄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날씨가 더워지거나 추워지면 이제 체온이 올라가고 내려갈 거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체온은 항상 평균적으로 36.5도가 유지가 된다. 그지? 그것도 이제 바로 항상성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체온이 낮아졌어. 이렇게 추운 날 체온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다 그걸 감지하는 건 어디다? 간내야, 간내. 그지? 일종의 우리 몸에 뭐야? 온도 센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 간내 시상하부가, 그지? 감지를 해. 체온이 낮아졌다 이제 감지를 하면 아까 얘기했지 피드백 설명하면서 여기서 평소에 뭐가 나오고 있냐면 TRH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있다가 체온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걸 높여. 그러면 이제 얘가 뇌하수체 전엽에 신호를 보내는 애거든.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 평소보다 신호가 많이 들어와. 그럼 얘는 또 평소에 뭘 만들고 있어? TSH를 만들어내는 애거든.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러면 그 분비량이 어떻게 돼?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 TS 분비량이 많아지니까 갑상샘을 평소에도 조금씩 때리고 있었는데 더 많이 때려. 그지? 자, 내가 예를 동이 널 팍 때리면 어떻게 돼? 너가 붓겠지. 그러니까 이거 부어. 쉽게 갑상샘이 커진단 말이야. 크기가 커져. 근데 더 커져. 근데 이제 그래서 걔가 뭘 만들면 티록신이라는 거를 분비하면 크기가 다시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분비량이 또 평소보다 어떻게 돼? 늘어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티록신이라는 애가 무슨 일을 하냐?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애야. 우리 앞에서 세포호흡 얘기했지만 세포호흡하면 그 중에 60%가 열 에너지거든. 그러니까 얘가 결국 세포호흡을 더더욱 촉진시켜서 그지? 그럼 우리 몸에서 열 발생량이 어떻게 돼? 늘어나지. 늘어나서 체온이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야. 체온이 떨어졌을 때 체온을 높이려면 한쪽에선 열을 막 만들어내고 다른 한쪽에선 그 열이 안 빠져나가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열 발생량을 늘리고 한편으로는 뭐야? 열 방출량을 줄여줘야 돼. 그지? 그럼 요거만 일어나느냐? 아니다 이거지. 그지? 우리 왜 교감신경을 통해서 얘가 이제 또 다른 데 신호를 보낸다? 어딜로 신호를 보내? 심장에 신호 보내. 심장박동 어떻게 돼? 빨라지지. 왜? 그리고 교감신경을 통해서 자 예를 들어서 부신 속질에 이제 신호를 보내면 그지? 여기서 뭐 나와? 아드레날린 또 나오지. 물론 이제 얘 때문에 혈당량도 높아지지만 심장박동 빨라지는 거지. 왜? 세포호흡이 촉진되려면 포도당을 빨리빨리 공급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심장박동도 어떻게 돼? 증가하게 되는 거야. 심장박동이 또 증가. 혈당량도 높아지게 되고 심장박동도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무슨 과정이야? 열 발생량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여기 이제 심장박동 증가만 썼다만 혈당량도 높아지게 되겠지? 그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편에 또 교감신경으로 신호를 보내요. 또 교감. 어디다 신호를 보내냐면 이번에는 피부에 신호 보내, 피부. 그럼 왜 추울 때 우리 뭐하니? 소름 돋는다 그러지? 그러니까 피부에 이렇게 보면 모공이라서 이게 털이 나 있잖아요. 이렇게 털이. 맞지? 그 모공들 사이사이 이제 뭐 땀샘이라는 것도 막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뭐야? 모세혈관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추우면 이 피부에다 교감신경을 신호 보낸다? 그러면은 이 구멍이 열려있으면 열이 다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이 구멍을 닫아. 이 옆에 근육이 있단 말이야. 무슨 근육? 임모근이라는 근육이 있어. 임모근. 이게 뭐야? 세울 입자에 털 못자니까 털을 세우는 근육이라는 뜻이지? 임모근이 뭐 하면서? 수축해. 수축하면서 어떻게 돼? 그럼 이 구멍이 닫히겠지? 그 결과 털이 삐죽 쓰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라 표현해? 소름 돋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 평소보다 자 모세혈관으로 따뜻한 피 흐르잖아. 근데 피부 근처에 흐르잖아.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을 확 뭐야? 수축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임모근을 수축하고
모세혈관을 뭐야? 또 수축시키지. 그지? 그러니까 잇모근을 수축시키고 모세혈관 수축, 그래서 모세혈관 수축시키니까 왜 우리 추운 곳에 오래 있으면 얼굴 창백해진다 그러잖아. 이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이 수축하니까 얼굴이 하얗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그럼 결국 뭐 하는 거야? 구멍 닫아버리고 모세혈관 수축해가지고 우리 몸 바깥으로 열이 빠져 나가는 걸 뭐야? 줄이자 이거지, 줄이자. 그래서 한쪽에선 열이 빠져나가는 걸 줄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열이 만들어지는 걸 많이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체온을 어떻게 된다? 높여주게 된다. 그 결과 체온이 증가한다 이거지. 이제 체온이 증가한다. 자, 물론 이제 여기 얘기하지 않은 것들, 뭐 예를 들자면 근육 떨림도 증가하지. 왜 우리 특히 남자들 공중화장실 가서 소변 볼 때 추울 때 보면 몸이 부르르 떨릴 때가 있지. 그 근육을 떨어서 마찬가지 열 발생량을 높여주는 거야 또. 그 여기에 지금 쓰진 않았는데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 뭐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근육 떨림이 증가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체온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체온이 높아졌을 땐 반대로 어때야 돼? 체온을 낮춰야 될 거 아니니?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체온이 이걸로 쓰자. 체온이 높아졌어. 자, 이제 요 분홍색으로 쓰는 게 이제 요 낮추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감내가 감지해. 얘 어때야 돼? 평소보다 줄여야지. 그럼 얘가 줄어들지. 그럼 그 결과 얘가 줄어드니까 세포 호흡이 어떻게 돼? 억제돼서 열 발생량이 줄어들겠지.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 또 더울 때는 교감이 아니라 부교감 신경을 신호를 보내야 돼. 맞아? 그러니까 감소하겠지. 요게 이제 문제야. 그럼 봐봐. 얘는 교감이가 아니라 부교감인 거잖아. 근데 얘는 있잖아. 뭐라고 돼? 교감신경 완화라고 돼 있어. 완화. 그럼 부교감이 아니라 왜 완화할까? 근육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야, 여기 근육이 있어.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의 끝부분이던, 부교감신경의 끝부분이던, 무조건 여기서 화학물질이 나오면 무조건 얘는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화학물질이 나오잖아. 여기 아세틸콜린 나오잖아. 근데 우리 일반적인 체성신경 끝에서도 뭐 나와? 무조건 근육을 수축해. 뭐가 나오면. 맞지? 그게 아드레날린 나오든 뭐가 나오든 뭐 나오면 수축한다고. 그러니까는 부교감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부교감 신경이 작용해도 얘는 뭐해? 그러니까 그냥 교감신경 완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 차를 좀 꼭 기억해놔라. 그잖아. 교감신경 끝에서 나오는 놈이든 부교감신경 끝에서 나오는 놈이든 어때? 하여튼 무슨 화학물질만 나왔다 하면 무조건 수축하는 거야 얘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알겠니? 그래서 부교감이 아니라 그냥 교감신경 완화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얘를 제외하고는 체온이 높아졌을 때는 이거에 반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그지?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얘가 이완을 하게 되는 거고. 그지? 이때 얘도 또 이완하겠지? 근데 이번에는 열 방출량을 늘려주겠지. 그지? 요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것도 요거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요거.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알겠지? 그래서 뭐 체온 조절은, 그지? 뭐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나오냐? 체내 삼투압 조절이라는 게 나와요. 체내 삼투압 조절. 자, 체내 삼투압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 몸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도. 자, 세 번째. 체내 삼투압 조절. 사실 똑같은 말인데 혈장 삼투압이란 말로 나오기도 합니다. 뭐하고 똑같다고? 혈장 삼투압이라고 생각하면 돼. 똑같은 말이고 이게 결국 우리 몸에 뭐다? 우리 몸속에 결국 액체가 있는 거잖아. 우리 몸의 농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농도.
그럼 그 농도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그지? 우리 몸의 농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너 생리식염수라고 알지? 식염수. 식염수 먹어보면 약간 짭짤하거든? 그 식염수의 농도가 우리 몸의 농도랑 똑같다고 보면 돼. 그래서 식염수는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 농도가 똑같아. 그래서 또 그러면 이 농도가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 소금물 생각해봐. 소금물의 농도가 변하지. 어떨 때 변하지? 소금을 더 넣어주면 소금물의 농도가 예를 들어 올라갈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만약에 이제 이게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라고 해보자. 그러면 뭐야? 우리 몸속에 우리 짠 음식 많이 먹으면 결국 이게 높아진다는 얘기야. 그럼 짠 음식 속에 뭐가 들어있어? 나트륨이라는 이온이 들어있거든? 맞아?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농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나트륨의 농도가 많아지면 농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럼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어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또 한편으로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질 수 있는 두 번째는 뭐야? 물이 줄어들면 되지. 그러니까 내 몸속에 나트륨의 양이 짠 음식을 먹어서 나트륨의 양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내 몸속에 뭐야? 수분이 부족해지면 그 결과 내 몸속의 농도가 높아진다고. 그럼 그거를 낮춰야지. 낮춰서 정상으로 되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이 요거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수분이 부족해져서 체액의 농도가 높아졌어. 그러면 그 결과, 자, 마찬가지로 그거를 감지하는 건 누구다? 간뇌다. 간뇌 시상하부가, 수분이 부족하구나. 그지? 그래서 우리 보통 이게 농도가, 짠 음식 많이 먹으면 물이 땡기지. 왜 그래?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야. 그래서 농도를 낮추려고 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일단 시상하부가 수분이 부족하네 신호 보내요. 누구한테 보내냐? 뇌하수체 이번에는 어디? 후엽에다가 신호를 보내요. 후엽. 그럼 뇌하수체 후엽에서 뭐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죠. 평소에 여기서 ADH가 만들어져 여기 저장이 돼 있다가 얘가 얘한테 신호를 보내면 후엽에서 뭐를 분비한다?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가 되고 있는데 그 분비량이 늘어나지. 자, 이거 무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그럼 얘가 하는 일이 뭐야? 혈액을 타고 어디로 가? 콩팥으로 갑니다. 그럼 콩팥에서 뭐야? 수분 오줌으로부터 내 몸속으로 수분 제흡수를 뭐한다? 촉진하게 된다. 더더욱 촉진하게 된다고. 알겠니? 수분 제흡수를 촉진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기관 어디야? 예. 콩팥. 그래, 콩팥. 콩팥이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볼 거야. 콩팥이다. 알겠니? 수분 제흡수 촉진한. 자, 그러면 봐봐. 콩팥 안에 보면 우리 앞에서 배설했잖아. 네프론이라는 게 있지. 이렇게 사구체가 있고, 여기 보먼 주머니가 있고, 여기 밑으로 세뇨관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혈액이 걸러져서 일로 가면 오줌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오줌으로부터 물을 주변 모세혈관으로 다시 흡수시키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농도가 다시 낮아지게 될 텐데, 그때 부수적으로 어떤 변화가 같이 일어나겠냐? 자, 예를 들어서 봐. 일로 수분을 재흡수하지.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장 삼투압이 우리 몸속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는 건데, 낮아지는 건 낮아지는 건데, 그럼 이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량은 어떻게 되냐? 많아지지. 혈액량이 증가하겠지? 맞아? 그러면 혈액량이 증가하니까 이 혈관에 흐르는 혈액량이 증가하니까 모두 증가해. 혈압도 높아지겠지. 맞아? 혈압 높아지겠지? 자, 이거 봐봐. 혈액량이 많아졌다는 거잖아. 그러면 반대로 봐. 체액의 농도가 높다라는 건 수분이 부족한 거니까 혈액량이 어떻게 됐다? 부족해졌다. 그지? 혈압도 낮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혈액량이 부족해지면 결과적으로 얘가 나와서 혈액량이 다시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여야 돼. 많아진다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혈압도 높아지겠지.
그 다음에 오줌으로부터 물을 땡겨왔으니까 오줌의 양은 어떻게 되니? 줄어져. 그럼 오줌 안에도 사실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있는 거잖아. 그럼 오줌량이 줄었으니까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돼? 높아지지.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된다? 높아진 거야. 그지? 자, 그럼 봐봐. 혈액량이 결국 부족해진다는 게 수분이 부족해진다는 뜻이다. 알겠니? 또는 혈압이 어떻게 돼? 혈압. 혈액량이 부족하니까 혈압도 낮아지는 상태인 거지? 맞아? 그래서 혈액량이 부족하거나 혈압이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ADH 분비량이 어떻게 돼? 늘어나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일단 꼭 기억하시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는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 이 삼투압 조절하는 게. 자, 이걸 그래프로 좀 나타내 볼게. 자, 여기를 혈액 속에 들어있는 ADH 량 또는 분비량 이렇게 얘기하고, 자, 여기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몸속의 농도 삼투압이라고 해봐. 그지? 그래서 만약에 삼투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어느 시점부터 삼투압이 점점 증가하면 어떻게 돼? 삼투압이 높아지면 ADH 분비량 어떻게 돼? 높아지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우리 몸속의 체내 삼투압이 높아지면 뭐야? ADH 분비량 늘어나는 거지. 자, 그런데 봐. 이번에는 똑같이 여기가 ADH량인데, 그지? 그래프가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거든. 이거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 기준 정상치를 기준으로 해서 정상보다 낮아지면 분비량이 많아진다는 뜻이거든. 그럼 어떤 애였어? 얘네들. 수분이 부족해졌다라는 건 혈액량이 평소보다 적어졌다는 얘기지. 혈압이 평소보다 낮아졌다는 얘기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거 있죠, 요거. 그러니까 요게 결과적으로 증가하는 애들이 있지. 그게 여기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봐봐, 저기 돼 있잖아. 만약에 혈액량이야.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량도 부족해지는 거니까 평소 기준 여기 정상치보다 혈액량이 적어졌더니 ADH 분비량이 늘어난다는 뜻이잖아. 저기 혈압도 어때? 여기 혈압도 들어갈 수 있어. 혈압 어떻게 돼? 혈액량이 부족해져서 평소보다 혈압이 낮아졌더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ADH 분비량이 늘어나서 혈압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 여기 혈압 들어갈 수 있고 또 뭐 들어갈 수 있어? 오줌 삼투압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오줌의 농도가 정상보다 낮아졌다는 얘기는 뭐야? 오줌량이 많아졌다는 얘기지. 그러면 몸속의 농도가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ADH가 많이 나와서 높여주게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요 그래프가 나올 때는 이제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지? 근데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요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지?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혈액량이라든지 오줌량이라든지 혹은 이런 삼투압의 이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더 중요하거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하나 써볼게. 요거 지우고 요 그래프도 일단 중요하고 또 이제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자, 여기는 시간이야, 시간. 여기가 이제 상대량인 거다. 자, 그래서 만약에 봐봐. 어떤 특정 시점에 자, 예를 들어서 오줌 생성량 그래프를 그린다고 해봐. 자, 내가 이때 이거랑 이제 반대 상황이지.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거만 적었지만 반대 상황이고 무조건 반대로 쓰면 돼. 그럼 자, 만약에 수분이 이제 내가 물을 먹었어. 물을 잔뜩 마신 거지. 그럼 어떻게 되지? 수분이 많아지지. 많아지면 얘네가 다 줄어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 혈액량 줄고 높아지고 삼투압 낮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거야. 만약에 평상시 오줌이 한 요 정도 만들어지고 있었어. 그럼 물을 마시고 나면 어떻게? 오줌량이 늘어나지.
늘어나다가 오줌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고 나면 어떻게 돼? 다시 물이 부족해질 테니까 오줌 생성량이 감소하면서 다시 이렇게 돼. 그래서 만약에 물을 마신 이후에 시간에 따른 오줌 생성량을 나타내 보면 이렇게 돼. 그지? 자, 그럼 이제 물을 마시기 전에 내 몸속에 혈장 삼투압 또는 체내 삼투압이 이 정도였다. 자, 여기다 조금 그냥 그래프. 요 밑으로 나올 수도 있고 위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프 모양만 좀 보란 말이야. 요렇게 이제 구간을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대칭적으로 그려진다 보면 되거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기 전에 내 몸속에 삼투압이 쭉 유지가 되고 있었어. 근데 물을 마시면 삼투압이 어떻게 되지? 내려가지. 맞지?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 뭐 이런 식으로 변하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뒤집은 게 뭐야? 내 몸속에 혈장 삼투압이지. 하나만 더 그려볼게.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그리는 그래프 중에 하나가 나와. 그리고 나서 다른 상황을 물어본다. 그러니까 오줌 생성량 그래프를 준 다음에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어봐.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오줌 생성량 그래프에다가 이걸 추가로 이렇게 그려보란 말이지. 그럼 하나만 더 그려볼게. 자, ADH 분비량은 어떻게 되지? 자, 평소에 ADH가 예를 들면 한 이만큼 나오고 있었다. 수분을 섭취하면 어떻게 돼야 돼? 수분 섭취해서 수분이 많아지면 줄어야지. 그러니까 ADH 분비량 그래프도 뭐랑 비슷하게 그려져? 혈장 삼투압 그래프랑 비슷하게 그려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적어도 요 세 가지 그래프는 좀 꼭 기억을 해라. 그럼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돼? 오줌 삼투압. 오줌 삼투압 그래프는 이 세 개 중에 어떤 거랑 유사하게 그려지겠어? 빨간색. 혈장 삼투압이 오줌 삼투압이야. 오줌 생성량이 많다는 건 오줌이 낮아지네. 얘랑 똑같이 그려지네. 그지?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그래프가 하나가 나오면 나머지들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왜냐면 이렇게 물어봐. 예를 들자면 오줌 생성량 그래프만 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구간을 나눠가지고 여기를 예를 들어 1구간 여기를 2구간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뭘 물어보냐면 1구간과 2구간에서 ADH 분비량은 2구간이 더 많다. 이렇게 물어봐. 그래프는 오줌 생성량을 주고 물어보는 거는 ADH 분비량이 어느 구간이 더 많으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1구간이 더 많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요 그래프가 아주 무지하게 중요하다라는 거. 맞니?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나트륨이 많아져도 농도가 높아지는 거잖아. 얘하고 관계된 호르몬은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거든. 요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ADH 분비량이 늘어날 때 얘는 오히려 줄어든다 생각하면 돼. 반대로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일단은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요 수분이 부족해졌을 때 상황이 주로 나오니까 요걸 잘 기억해 두시고, 요건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 유지하게 하기 위한 과정 3가지 살펴봤다. 특히 요 그래프 꼭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성, 호르몬하고 항상성 얘기를 해봤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합시다.